18세기 프랑스 금서의 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고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모시면서 저희 박수로 모시도록 합시다. 제가 휴대전화 나온 이후에 계속 학기마다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금서 제 주제가 자나깨나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금서의 이제 그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런 행사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이라 아마 좀 해프닝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성스럽게 여기던 권력에 대한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이제 신성한 것인데요. 이 신성한 것을 깬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변화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 연구의 시발점입니다. 변화의 원천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금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금서에 나타난 생각이 사람들의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 이것이 이제 역사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에 멈춰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그 결과를 낳아야만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금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프랑스의 검열제도가 17세기 절대주의가 발달하면서 세속화됐는데요. 여기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그전엔 종교인들이 그 검열을 독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절대주의가 신성시 여기는 것을 지키려는 제도가 검열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저자는 원고를 검열관에게 제출하여 출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무시하는 출판물이 나왔으며 그것이 바로 금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서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8세기 초부터 종교인들의 위선, 성적 타락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금서가 나왔습니다. 중엽 이후 세속적 차원의 음란서적이 나왔는데요. 이 18세기 초부터 종교인들의 위선 성적 타락을 노골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8세기의 정치 체제는 절대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체제는 하느님이 왕에게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을 공격하기 전에 종교권을 공격하는 것이 우선 순서죠. 그러니까 뒤에 후광을 지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루이 16세가 즉위한 1774년 이후에는 선왕 루이 15세. 루이 15세는 루이 16세의 할아버지입니다. 15세의 애첩 마담 듀바리에 대한 일화를 담은 정치색 짙은 금서가 나오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부부 생활, 마리 앙뚜아네트의 세욕을 다루는 노골적인 음란서적 시,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금서는 권력, 권위, 신성성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성이라는 것은 사실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은 신화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 15세나 16세 같은 절대군주는 하느님이 준 신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체는 신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은 대역죄인이 됩니다. 또 그의 생물학적인 몸은 늙거나 병들어 죽어도 그의 정치적인 몸은 후계자에게 즉시 옮겨가 왕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화를 부정하는 금서도 또 역으로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화란 무엇인가? 여기 롤랑 바르트의 이론을 잠깐 소개하자면 신화란 일종의 화법이라고 롤랑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의사소통 체계이며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특정 대상이나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의미 표시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화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글, 사진, 영화, 선전 따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잠시 뒤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성성에 대한 신화, 이것의 예로서 그 왕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없이 왕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루이 14세가 63살 때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1701년에 죽기 14년 전의 그림인데 여기서 뭐 이런 왕홀이나 왕관, 그 다음에 이런 옷의 화려함, 그 다음에 전통 귀족의 상징은 무관 귀족이죠. 그래서 칼을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특징은 신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발 뒤꿈치의 구두 뒤축이 빨간색. 그래서 달롱 후주라고 하면 귀족을 뜻하죠. 이런 것 외에 이 이아생트 리고라는 이 화가는 이 종아리를 아주 매끈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허벅지에 이런 근육을 나타내는 금이 좀 가요. 63세의 허벅지로서는 좀 건강하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거는 루이 15세 똑같은 사람이 그린 건데 루이 15세의 루이 15세가 17살부터 19살 사이에 그림. 여긴 노골적으로 지금 근육이 아주 있죠. 무릎 위에 근육. 이게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죠. 스쿼트 운동으로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 루이 14세는 자기가 태양임을 상징하면서 그 주변의 신하들이 자기로부터 빛을 받아서 모든 우주를 밝힌다고 하는 태양왕임을 자처하면서 댄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왕의 춤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 63세의 이 루이 14세가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나와서 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신화를 창조한 그림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4년 뒤에 루이 14세는 궤적병에 걸립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다가 반복하다가 죽어가는데요. 아무튼 63살의 루이 14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은 분명히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성성을 쳐부시는 그런 금서의 신화는 무엇인가?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신성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를 대상으로 쓴 포르노그래피는 진짜 왕과 왕비를 뜻하기보다 그들에 대한 의미를 생산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글 속에서 그들의 행위가 곧 현실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왕과 왕비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관한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절대군주와 왕비에 대해 함부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지배적 문화를 무시하는 모습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러한 신화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서 문화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군주에게 더 이상 신성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풍조가 저작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확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18세기에는 세 가지 금기가 있었는데요.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풍속, 특히 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풍속에 관한 것 가운데 남녀의 성을 노골적으로 다룬 것을 당시에는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18세기는 없었기 때문에 음란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음란서적을 리베르땡이라고 하는데 리베르땡이라는 말을 잠깐 보면 리베르티누스는 라틴 말로 원래 해방노예의 아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중세 기독교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시절에는 종교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를 무시하는 인간이 남봉꾼이다라는 말이 18세기까지 이제 통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는 포르노그래피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음란서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은 19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단서가 되는 것이 18세기 후반에 레띠 들라 브루톤이라는 사람이 포르노그라프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것은 그 창녀에 관한 이야기, 포르네에 관한 글 또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여기서부터 나온 이 포르노그래피란 말을 역사가들은 18세기 음란서적에 그냥 관행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노그래피란 말이 18세기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노골적으로 성묘사를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놀리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샤를로와 투아네트의 사랑. 이 샤를로는 바로 루이 16세의 둘째 동생입니다. 시동생이에요. 투아네트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 둘이 눈이 맞아서 애까지 낳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16세기 루이 16세를 가리켜 파리 대학교 의학부가 완전한 성불구라고 서너 번이나 선고한 불쌍한 날이 이거는 없는 말이죠. 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1770년에 왕세자부가 결혼을 했고 1778년까지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이 16세는 성불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성량이 뭔지를 아시겠죠? 지푸라기보다 더 굵지도 않고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구부러진 채 주머니 속에만 들어있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 16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세교. 루이 16세는 성불구이기 때문에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해서 다른 남자 품에 들게 했으며 왕실에는 아버지를 모르는 왕세자가 태어났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월계수에 장미꽃이 싹 트는 격이다. 이렇게 했던. 이처럼 포르노그래피는 신분과 혈통을 중시하는 구체제에서 특히 그 어떤 가문보다 혈통을 중시해야 하는 왕조에 다른 피가 섞여 들어갔다는 논리로서 절대주의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에는 종교적인 그 포르노그래피로 그 절대주의의 후광을 지우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왕과 왕비, 왕실을 이제 마구 폭로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포르노그래피는 더욱더 가장 은밀한 행위까지 폭로해서 왕과 왕비의 신성성을 부정하고 그들의 몸을 비웃게 만드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욕심내거나 직접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존재했다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역사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풍조가 책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만 진정한 역사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금서에서 부정하는 신성성이 아니라 실제로 신성성이 사라지는 기미를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루이 15세가 이제 바람둥이였다는 것, 이것을 이제 먼저 들 수가 있어요. 왕보다 7년 위인 왕비 마리아 레슈친스카, 폴란드 출신이죠. 1727년부터 37년까지 아기를 10명 낳았습니다. 보면은 매년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도죠. 이 이유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죠. 여기 마리아 레슈친스카의 모습이고, 여기에 그가 생산한 공주와 왕자인데, 첫 번째 두 딸이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은 1729년, 그러니까 3년 만에 낳은 거죠. 이 아들이 바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이 못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루이 16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처음 낳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왕조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찍 죽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지런히 낳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낳았어요. 한 명 낳았지만 금방 죽는 걸 알 수 있죠. 30년에 나서 33년, 3살 살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리 딸만 나요.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굉장히 바람둥이이지만 또 명분이 있겠죠. 후사를 얻겠다.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가 계속 이혼하면서 아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매년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에 피임약이 없을 때 피임을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젖을 먹이면서 터울을 두는 방식인데, 왕비는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뭐 많을 때는 유모를 24명까지 고용해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왕비는 아기를 낳는데 전념해야죠. 그래서 10명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증이 났는지 더 이상 루이 15세가 또 바람도 피고 그러니까 거부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왕비는 아주 경건한 그런 그 신앙생활로 전념하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은 경건파라고 하는 파벌이 생기는데 이들이 또 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이 마리아 레슈친스카와 루이 16세의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고서 경건파에 속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치적인 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아들도 없고 뭐 바람기도 있고 그래서 이 33년부터 마이 백작 부인을 사랑했고 둘의 관계는 10번째 아기가 태어난 37년부터 이제 공식화돼요. 그리고 왕비는 38년부터 왕에게 잠자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루이 15세는 귀부인 2명과 잠시 바람을 피우고 또 푸주안의 딸로부터 성병을 옮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38년 먼저 마이 백작 부인의 동생을 만나고 39년에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처녀를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기 때문에 일단 애첩, 공식 애첩이라는 직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왕비는 항상 구중궁궐에서 아기를 낳고 길러야 되고 공식 석상에 나갈 때는 왕 옆에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식 애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 백작 부인의 동생을 이제 결혼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애첩은 1741년에 루이 15세의 아들을 낳고 곧 죽습니다. 이때는 또 산용열이 굉장히 위험할 때라 아기를 낳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첩은 또 앞에 2명의 동생인 투르넬 후작 부인인데 훗날 샤토르 공작 부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집안의 귀족 자매 3명을 차례로 공식 애첩을 삼았으니 세간에선 얼마나 나쁜 말이 돌겠어요. 이것은 가톨릭에서 제일 싫어하는 근친상간이죠. 바로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이라고 생각해서 루이 르 비에네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오스트리아 황제위를 놓고 전쟁을 할 때예요. 1740년부터 48년인데 이 44년에 직접 병사를 끌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메스라고 하는 곳 거기서 근데 중병에 걸리는데 그의 곁에 애첩인 마담 드 샤토르가 있는데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환자성사라고 하죠. 종부성사라고도 하고 그것을 주기 전에 조건을 내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고 뉘우쳐라. 그래야만 죽어서 구천을 헤매지 않도록 좋게 종부성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하고서야 환자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후에 마담 드 샤토르도 죽었는데 그 뭐 바람기는 여전해서 수많은 평민 처녀들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45년부터 평민 출신의 마담 드 퐁파두르를 공식 애첩으로 삼습니다. 상당히 예쁜 여성인데 이제 부르주아 출신이죠. 잠깐 보면 굉장히 지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화입니다. 항상 책을 손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글과 친숙하다는 표시로 펜을 항상 꽂아놓고 있어요. 언제라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림 그릴 때 또 뭐 정면으로 보는 건 좀 쑥스럽기 때문에 옆을 쳐다봐주는 센스 있고요. 아무튼 이 마담 드 뽕파두루가 이제 죽을 때까지 64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공식 애첩을 두진 죽은 뒤에는 공식 애첩을 두지 않습니다. 뭐 바람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는 공식 애첩이 있어도 바람은 여전히 피었어요. 52년부터 사슴농장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사슴을 키우던 곳인데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 놓고 계속 하룻밤씩 데리고 놀고 즐긴 뒤에 연금을 줘서 시집을 보냅니다. 때로는 아주 예쁜 여자 아쉬웁게 보낼 때는 20만 리브로까지 줘요.
그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 리브르일 때인데 20만 리브르를 줘서 시집을 보냈는데 파르코세르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요염한 그런 그림인데 프랑스와 부쉐라고 하는 그 18세기의 로코코 양식의 그 대가죠. 프라고나르, 부쉐 이런 사람들의 그림. 부쉐가 특히 이런 에로틱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 바르코세르에 있던 그 아가씨인데 이름은 여기 마리 루이즈 오몰피 미안합니다. 이 아일랜드 계통의 아가씨인데 이 모델도 되고 루이 15세의 바람기를 잠재워주던 상대였습니다. 이 모델은 마리 루이즈 오머피가 1774년 바로 은급 3,000 리브르를 받게 돼요. 이건 평생 연금이죠. 매년 3,000 리브르씩 받으니까 뭐 그냥 놀고 먹어도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애첩이 창녀 출신의 마담 디바리인데 1769년 4월부터 궁에 들어가 루이 15세가 천연두에 걸려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유명하죠. 마담 디바리. 뭐 그림 보면 조금 먼저 여성들보다는 좀 기품이 떨어지는 그런 얼굴인데 굉장히 충직하죠. 뭐 사실 갈 데도 없었고 보통 그 왕이 천연두 걸려서 몸이 막 썩어 들어갈 때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격리하는데 이 마담 디바리는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지켰다고 하죠. 나중에 혁명기에 단두대에서 처형받죠. 루이 15세는 정리하자면 귀족 집안의 세 자매를 차례로 애첩으로 삼아 근친상간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평민 여성으로 넘어가 애첩과 소녀들을 놀이개로 삼은 뒤 마지막으로 창녀 출신 마담 디바리에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르사유에 사는 목수의 딸을 데리고 잤다가 천연두에 걸려 한 열흘 뒤에 죽었습니다. 그게 1774년 5월 10일. 이때 시체가 하도 빨리 썩는 바람에 염을 하질 못해요. 대개 왕이 죽으면 심장을 꺼냅니다. 심장을 꺼내서 따로 보관하고 시체 주검은 또 따로 보관하는데 지금 생드니 수도원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전통적으로 왕의 무덤이죠. 거기에 심장을 가지고 들어간 유일한 왕이 루이 15세입니다. 이 해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염을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하층 계급이 변소 치는 사람입니다. 그 변소 치는 사람 인부를 데려다가 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납관에다 넣고 봉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장례를 치렀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몸은 죽지만 정치적인 몸인 살아남아서 루이 16세에게 온전하게 가요. 그래서 항상 왕이 죽으면 왕은 죽었다 왕만세. 먼저는 생물학적인 몸이 죽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몸은 그 다음으로 그대로 헌정 질서는 곧바로 유지되어서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44년 8월 사랑하는 루이라는 칭호를 받은 뒤 차츰 신성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서에서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신성성을 잃어갔다는 거죠. 계속 쾌락을 추구하면서 신민들에게 왕이 여인들의 조종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전통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민들은 어버이 같은 왕이 인민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고 루이 15세를 점점 저주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루이 15세가 1745년 이후에 신성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루이 16세가 왕세자일 때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했죠.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16살, 14살. 로미오와 줄리엣 같죠. 왕세자는 1774년 5월 루이 16세가 되었고 그때가 20살이 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루이 15세와 달리 성년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섭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세자일 때 정치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모르파 백작을 스승으로 섬기고 티루과 같은 계몽사상가를 불러 정치를 맡겼는데요.
할아버지와 달리 왕비를 끔찍이 사랑하고 바람을 필 줄 몰랐어요. 그는 성불구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그런 그좀 문제가 초기엔 있었어요. 그러나 간단한 그 포경 수술로 그걸 극복했지만 그 뒤에도 딴 눈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루이 16세의 결함 때문에 왕비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세간에서는 왕이 성불구이고 왕비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동생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돌았고 풍자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문의 진원지는 가장 그 측근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세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왕의 아들 뭐 없을 때는 왕의 동생이 왕위 계승의 제1순위죠. 그러니까 왕에게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인데 이는 성불구자예요. 그러나 루이 16세가 후사 없이 죽는다면 왕위 계승권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제2순위가 바로 아르뚜아 백작인데 왕비는 이 두 번째 동생인 아르뚜아 백작하고 밤늦게 파리까지 다니면서 오페라 구경하고 노름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나쁜 소문이 마구 돌았어요. 그 루이 15세 애첩 마담 디바리에 관한 일화가 루이 16세 치세 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와 함께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왕의 그 침실을 엿보는 이런 얘기가 마구 나오니까 왕조의 정통성이 마구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을 낳고 3년 뒤에 왕세자 1781년에 나서 89년에 죽었어요. 이 나쁜 소문이 잇따랐고 왕비의 행실을 비웃는 포르노그래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85년에 나오는데 나중에 참 안 됐죠. 이 아들 때문에 왕비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공주를 낳았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왕비 베르사유 장미 아시죠? 이 장미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래서 장미꽃을 든 그림을 그렸어요. 여류 화가가 그렸는데 여기 엘자베트 비제 르브랑이라고 하는 여류 화가입니다. 왕비의 전속 화가입니다. 이 왕비가 이 87년에 그렸어요. 방금 소개했듯이 87년에 11개월 만에 공주가 죽었죠. 바로 이 빈 요람은 왕비가 아기를 4명이 낳았는데 1명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이 공주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 맏아들은 1789년 이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죽습니다.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요 무릎에 있는 아기가 형 대신 왕세자가 되어서 탕풀 감옥까지 따라 들어갔다서 계속 거기서 학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계속 하겠습니다. 그 왕비의 평판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는데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프랑스가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참전해서 이제 승리했지만 83년 파리 조약 이후 전비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된 이유를 왕비의 낭비벽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모든 것은 암흑의 탓이야라고 하잖아요. 이때 전비가 20억 리브르인데 그때 1년치 총 수입이 5억 리브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년간의 국가 재정을 만큼 이제 빚을 진 거죠. 그 전에도 빚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왕비가 낭비벽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국고는 로즈베르땡의 금고와 연결되었어요. 로즈베르땡은 왕의 전속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를 왕비의 의상 담당 대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왕비가 81년 왕세자를 낳은 뒤 루이 16세는 왕비에게 600만 리브르짜리 생클루 성을 선물했고 왕의 동생, 특히 둘째 동생인 아르뚜아 백작이 바람둥이였고 낭비벽이 더 심했음에도 왕비가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쓴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식의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비난거리가 생깁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84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사기 사건이 85년에 터집니다. 이 보석상 뵘메르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 원체 비싸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한번 거절했어요. 160만 리브르짜리예요. 160만 리브르. 그러니까 올해 오늘날에 뭐 하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의 가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사기꾼이 이제 여기에 끼어든 거죠. 그래서 몇 년 뒤, 그러니까 85년에 이제 왕비한테 와서 느닷없이 목걸이 값을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깜짝 놀라서 이제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해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궁중 사제장인 루앙 추기경,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연봉 40만 리브르를 받는 루앙 추기경이 굉장히 추기경이지만 남봉꾼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뭐 한 1000발, 2000발씩 총 쏘면서 사냥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이 총알을 재주면 그냥 빵빵빵빵 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인데 왕비의 총애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왕비에게 다시 총애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기꾼이 여기서 이제 이 목걸이를 왕비에게 넘겨주면 당신은 총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왕비한테 단둘이 만나서 목걸이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추기경이 왕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바로 왕비를 닮은 창녀예요. 이것이 또 포르노그래피의 소재로 아주 적합하지 않아요? 왕비와 창녀. 이게 뭐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루앙 추기경이 한밤중에 왕비를 만났다라는 소문으로 이제 자꾸 번지고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히 관계를 맺었다라는 소문도 돌았죠. 그래서 왕비의 측근들은 이 사건이 있은 뒤 되도록 왕비한테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어요. 왕비도 그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나 악성 소문은 그치지 않았고 이게 결정적으로 더욱더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고를 탕진하고 새서방을 둔 왕비는 동성애까지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이제 동성애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포르노그래피하고 이제 정치적 욕설이 막 혼합된 그런 금서가 막 나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작품이 혁명전의 금서 목록에 올라요. 그러나 혁명 뒤에는 이제 그런 그 검열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깐 혁명전의 금서 목록에 올랐던 책들이 자꾸 이제 혁명기에 나오는 거죠. 새로운 형태로 나옵니다. 언제나 수요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 대공녀로 태어난 프랑스와 나바르의 왕비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생애에 관한 역사적 시론. 굉장히 깁니다. 18세기의 대체로 책의 제목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만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나온 모든 작품의 내용을 종합하고 새로운 면을 덧붙인 결정판이라고 부를만 하는데 여기서 심심하니까 이제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를 망치려는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먼저 그는 순진하고 성실한 남편을 속이고 시동생의 자식을 잇따라 낳는다. 그리고 온갖 무질서한 행위로서 왕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는 마리아 앙뚜아네트 남녀 춘이였다. 그는 시동생과 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르뚜아 백작, 그대의 귀여운 왕세자. 나는 왕자가 태어날지 공주가 태어날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무튼 왕자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네요. 그러자 아르뚜아 백작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형수요, 내 경우엔 엉덩이를 차네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남성 역할을 하고 아르뚜아 백작이 로마식으로 이른바 학문 선교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앙뚜아네트는 남성성도 갖고 있는 그런 괴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즐겨서 같이 놀던 폴리냐크 공작 부인도 있는데 그도 남녀춘입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프랑스를 망치기 위해 병약한 왕세자에게 독을 먹여서 천천히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1789년에 6월 4일 날 이제 왕세자가 첫 아들이 죽었죠. 그 이후에 나온 거죠.
다음 계획은 인기 있는 네케르를 왕의 곁에서 몰아내는 일이었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파리 대주교를 이용했다. 대주교는 왕에게 어째서 무신앙에 물들어 개신교도인 네케르를 곁에 두고 정치를 맡기느냐고 꾸짖었다. 왕은 이 고위성직자의 욕설에 겁을 먹고 네케르에게 24시간 내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이제 왕비는 자기 사랑 아르투아 백작이 왕자에 오르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마리 앙뚜아네트 네케르의 해임 소식을 들은 파리 주민들이 1789년 7월 12일 튜일르리 궁의 정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랑베스크 궁이 잔인한 진압한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바스티유가 파리 주민의 손에 떨어지는 날 아르투아 백작이 망명길에 오르고 혁명이 점점 급격화하면서 이제 자기가 음모를 실천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유언을 준비한다.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이 무기를 들었다니 내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을지 상상해보라. 나는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최고 존재에 대해 가장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다. 나는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미리 즐기고 있다.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왕국의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국민의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진지한 회의 결과를 보낼 것이다. 오 프랑스인들이요, 당신들은 말을 많이 주고받겠지만 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빵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들에게 실제로 고통의 빵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나는 거만하고 복수심 강한 부인일 뿐이다. 내 무덤에 다음과 같이 새겨주기를 바란다. 이 무덤에는 자만심이 이 세상의 사악한 쓰레기를 맡겨놓았다. 길손이여, 내 말을 믿으라. 비록 그의 죄가 여기 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의 밑바닥에 있음을. 이 길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묘비명의 전통을 따온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묘비명에는 항상 길손이 가다가 내 무덤을 보고서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길손이여 내 말을 잠깐 듣고 가시오 이런 건데 그 전통을 따라서 이런 묘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용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독서와 지식. 독서와 지식은 분명히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실천에 옮기느냐 아느냐 이건 분명히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에 쌓이고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빵을 구하기 어려운 나날에 실망한 사람이 저자죠. 모든 원인을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돌리는 글을 읽은 당시의 독자는 과연 사악한 왕비의 행위가 프랑스 왕국을 파멸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했을까? 독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독서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저마다 제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행동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 서적을 읽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현실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금서를 읽은 사람이 곧바로 왕과 왕비 앞에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혁명기 왕과 왕비가 실제로 권위를 잃고 폐위된 뒤에 재판을 받고 단두대에 서는 과정을 통해서 혁명 전부터 그들을 우습게 여기던 풍조가 실제 행동의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이미 머릿속에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서를 읽은 사람들이